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살이 되고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우리 이 소장님은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이요? 네. 주말에 모처럼 군대 갔던 아들놈이 휴가 나왔어요. 네. 얼마나 애틋했을까, 가족들이? 아이들은 네. 보는데 한 30분 정도 만족하고 그다음부터는 걱정거려요. 왜요? 또 오늘은 또 어디서 터질까? 뭘 사달라고 할까? 뭘 사달라고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해. 군대 간 일에서 사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거려. 하여간 건수를 만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 이 아버지가.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연금 개혁안 윤곽에 드러났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이 정부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내고 늦게 받는다. 이거 제가 충격받은 게 저는 국민연금을 사실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당신은 앞으로 얼마 붓고 나면 얼마 받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해줄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점점 줄어드는 이상 내가 이걸 왜 내고 있지? 근데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그러니까 너무 형평이 안 맞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공무원이 안 된 게 안타까운가 이랬지만 그런데 이번에 연금 개혁안 또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연금을 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연금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연금 먼저 국민연금은 먼저 타면 먼저 탈수록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이득이에요. 그렇죠. 지금 1988년 출발했어요. 88년 출발해서 올해 30년이어서 올해부터 받는다. 얼마 받을까요? 몰라요. 100? 월 157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나는 100만 원 받는다고 나오던데. 근데 네. 올해 가입했어요. 네. 30년 후에 얼마 받을까요? 얼마 받아요? 93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렇죠. 1988년 국민연금 최초 태생할 때부터 그때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입안을. 왜냐? 평상시 월급의 3%만 주십시오. 그러면 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70%까지 주겠습니다. 맞아. 그때 그랬어요. 네.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되니까 급하게 개혁을 2번 했어요. 네. 2번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3%가 아니라 내 소득의 9%. 네. 직장인은 절반씩 내죠, 회사하고. 9%를 내면 소득 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은 한 40% 정도 받는 걸로. 근데 이걸 네. 지금 요번 개혁에서는 네.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간 게 아니라 받는 건 그대로 뒀어요. 받는 건 그대로 냈는데 더 많이 내고는 늦게 최장 지금 9%가 낮아요. 네. 낮은데 이걸 최고 15 내지 18%까지 끌어올리고 받는 나이도 65세인데 65세를 68세까지 더 늘리고 근데 받는 금액은 똑같이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해가 있을까 봐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요. 조금 더 일찍 출발했는데 내는 돈이 9%가 아니야. 네. 내는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많아요. 이제 공무원 연금도 사실 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지금 매년 재정을 퍼붓고 있어서 더 먼저 받으신 분은 이득, 늦게 받으신 분은 손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2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체감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부부 공무원이 최고야. 선생님 부부가 최고예요. 네, 선생님이 최고고 네, 선생님이 1번. 사학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이 군인연금. 네. 이렇게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공무원들, 군인들. 그래서 그 월급을 조금 보전하는 방안 측면에서 노후는 좀 넉넉하게 살아라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제 꿈은 공무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공무원 연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미래를 위한 더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립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 제가 나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왕의 DNA를 가진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은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연금을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취지는 이해하시려고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많이 냈거든요. 뭐 월급 대비 퍼센테이지잖아요. 이제 그 소득 대급이 왜냐하면 이렇게 40, 50대가 넘어가면 예. 최고 이제 월 450만 원 정도 받게 되면 최고 금액 한 50 몇만 원 정도 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가까워졌어요. 받을 횟수가 거의 10년 이내에 다가왔기 때문에 많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해마다 옛날에 저도 87년도 90년도부터 제가 사실 연금을 들었는데 왜냐면 그때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바로 그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근데 해마다 이게 당신이 받을 연금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되게 많이 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20만 원 나오겠거니 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날라온 게 당신은 앞으로 10년 년을 더 내고 앞으로 1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닌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120만 원 나올 텐데.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비슷한 연배거든요. 제가 좀 동안으로 보이지만, 근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꾸 변호사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팩트 체크. 드리겠습니다. 네. 명수유님께서 저는 198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붙은지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는데 141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셨는데 저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근데 상대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받고 그리고 오래 정말 병 안 걸리고 오래 받으면 대부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죠. 초창기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되느냐? 2,25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 가운데 64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네. 640만 명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노령연금 62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냐? 짧아요. 가입 기간이.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30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풀로 다 가입하신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20만 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제 월 157만 원을 받는 거고 평균 보면 국민연금도 200만 원 받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왜냐? 그분들은 60세에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5년 연장하게 되면 매년 6%씩 올라가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5년이니까 거의 3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인공서사님께서 노영희님 탈세하신 모양이네요.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탈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저희 법인 세무조사 나온 거. 저는 그 전에도 계속 세무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전혀 탈세하지 않았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평균 연령, 그러니까 수명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 연금을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수명하고 지금 수명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2020년부터 인구 꺾였어요. 네. 인구 줄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왜 연금 개혁해야 되느냐? 매 5년마다 연금 추계를 해서 고쳐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1988년 이후에 딱 두 번 했어요. 두 번 해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소득의 3% 내면 70%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개혁안이 지금은 현재 내 월급의 9%를 내면 그리고 40년간 가입하게 되면 전체 소득 대체율 40%를 맞춰줍니다. 근데 연금 수령 시기는 2033년까지 65세까지 늦어졌어요. 네.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20대가 지금 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 야, 내가 받을 때쯤 65세가 되면 2055년이면 나는 연금 못 받는다. 연금 기금 고갈돼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의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그러자 연금 개혁 이번에 황금 골든타임이다. 이번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비겁하게 국회 내에 국민연금 특위를 구성했어요. 이 정부에서 16명의 민간자문위원을 넣어서 논의 한번 해봅시다. 지난해 7월에 했는데 못했어요. 여기서 못해서 정부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또 자문기구를 또 만들었어요. 15명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요번에 나온 게 몇 가지냐? 무려 18가지 시나리오를 낸 거예요. 아니, 요점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갖다 달라니까.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18개 저기를 준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8가지. 한두 가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보통 네. 이렇게 이 보건복지부나 이제 정부 부처에서 어떤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외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은 보통 4개 내지 3개
많아야 5개 정도의 안을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정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것 중에 한두 개를 이제 수정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민감하긴 하니까 왜냐?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죠. 근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9% 연금보험은 중국보다도 낮아요. 아, 그래요? 중국은 16% 내고 있어요. 중국 많이 내네. 예, 프랑스 얼마나 내고 있느냐? 네. 프랑스 28% 내고 있어요. 영국 25% 내고 있습니다. 네. OECD 평균이 18%인데 우리 9%를 1998년, 25년 동안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매번 선거가 있어서.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전 싫어하는 거예요. 네. 동감합니다. 요즘 저도 진짜 정치가 싫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8가지 시나리오를 낼 수밖에 없던 그 고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충분히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요,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졌다는 거.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맞아요. 이 그게 안 18가지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좀 들여다보면, 야 저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타먹었단 말이야. 내가 할 걸. 이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도 없고 나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9%인 연금보험률 단계적으로 12%, 15%, 18% 이게 세 가지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연금 수령을 66, 67, 68. 네. 그것도 세 가지예요. 네. 3 곱하기 3.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기금 수익률 0.5에서 1%포인트 높이는 것까지 넣어놨어요. 기금 수익률이요? 네. 연금 운용에서 네, 지금 네. 쌓여 있는 걸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기금 지금까- 운영이나 잘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걸 갑자기 그것도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서 18가지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기금 수익률 1% 높이면 지금 기금 얼마나 쌓여 있느냐? 983조 쌓여 있어요. 이거 1% 수익 높이면 1000조라고 치면 네. 10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당연히 기금 수익률 1% 높이면 연금 고갈 뒤로 5년 더 밀립니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0년 평균이 5% 내외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럼 왜 못했대? 네. 왜 못했느냐? 정부가 이게 알토란 같은 데거든요. 돈이 천조나 쌓여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 그러니까 야, 내 편. 캠프, 출신들, 국민연금은 그렇죠. 정부 정말로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자리. 나를 위해서 내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써준 분들 가는 공로석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연금하고 운영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 그러네. 사실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 요소마다 이 공신들에게 자리를 딱딱딱딱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하는 데들은 이걸 별도로 움직여요. 그래야죠. 별도로 움직이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아니 여기다가 버핏 데려다 놓고 주식 잘하는 사람 데려놓고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 1%만 올려도 10조가 남는데 그 사람한테 1000억 원을 못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늘 여기는 쌈짓돈이야. 그래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이걸 좀 뺐을까? 또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운용은. 너무너무 후진적이다. 이게 무슨 꽃감 빼먹듯이 자기는 여기 알토란 같은 자리, 여기는 나한테 매일 잘해준 얘를 딱 앉혀야지. 이러면서 여야 없이 여야 모든 없이. 정치가 똑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연금 얘기 속 터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657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올리긴 올랐는데 증가율이 조금 떨어진, 조금 봐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거 근데 문제는 그 봐주게 된 내용 중에 정말 기초과학 분야에서 예산 줄이고, 뭐 줄이고, 복지 줄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과학 줄인 거 맞고요. 교육 줄인 거 맞는데 네. 복지는 좀 늘렸어요. 보건복지 그러니까 팩트 조금 체크 늘었다.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윤 정부 자체의 기조가 그거예요. 작은 정부예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 안 한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도 추경보다는 국가 빚을 내기보다는 굉장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채우겠다. 뭐 네. 이런 정책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630
8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것보다도 내년에는 18조 2천억 원, 네. 증가율로는 2.8% 늘었습니다. 그래서 656조 9천억 원인데 증가율로 보면 가장 낮아요. 역대 수치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 예산이라는 건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앞서 얘기한 네. 공무원 월급부터 각종 복지 예산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하방 경직성 절대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올해가 1% 초반, 내년에도 잘하면 1% 내려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돈만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경기가 좋을 때 줄여야 돼요.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될 때는 줄여서 빚을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급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도 전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년 연속 1%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특히나 중국이 잘못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는 L자형으로 갈 겁니다. 회복되지 않고 계속 쭉 이 상태로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물론 모든 이 사업 타당성 원점 재검토에서 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서 빚은 많이 안 내겠습니다. 근데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안 거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만 40조 넘게 펑크가 났거든요. 네. 그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지금 어디 거 쓰고 있느냐? 왜 한국은행 거 쓰고 있어요. 100조 넘게. 그래요. 세수가 안 거치니까. 세수가 안 거치니까 100조 넘게 쓰다 보면 100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이자가 몇 조씩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속에 물론 이제 중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지만 우린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닐 것 디플레이션까지는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물가는 한 2, 3%까지 내렸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때문에 금융이 망가졌던 네. 그리고 1998년 우리가 외환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졌던 그런 위기가 아닌데 타인으로부터 온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고물가 상승,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좀 더 세지게 되면은 슬럼프플레이션 이런 요즘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게 되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부는 일단 앞서 얘기했는데 이제 R&D 예산을 한 16% 가장 큰 폭으로 줄였어요. 교육 예산도 한 6.9% 축소가 됐고요. 반면에 외교 통일 부분은 19% 넘게 늘었고 보건, 복지, 고용 분야도 7.5%. 여기다 SOC 예산, 네. 사회 간접 자본 예산도 그렇죠. 4.6% 늘었어요. 늘었어요? 네, 4.6% 늘었는데 네. 새만금 사업만 줄인 거예요. 아. 이게 SOC 사업 자체는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GTX라든가 이제 각종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근데 신공항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차피 이게 한번 정치권이 선거 때 내뱉은 말을 잘 주워 담기 어려워요. 네, 주워 담기 어렵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경제성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심을 갖고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문제는, 아니, R&D 예산을 왜 줄였지? 그렇잖아요. R&D 예산 줄인 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왜 삭감했을까? 네.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과 못 내는 게 기본 맞습니다. 아니에요? R&D 예산은 바로 성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R&D에서 바로 성과 나오길 얘기하는 거는 사과 씨 뿌렸는데 빨리 사과 나면 안 열린다고. 오늘 뿌려놓고 내일 왜 열매 안 열리냐. 똑같은 이거죠.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눠먹기식 사업만 난립했다. 그리고 이런 이권 카르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R&D에서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줄였다라는 거고 이렇게 R&D 예산 줄인 건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IMF 이때도 R&D 예산 안 줄였어요. 그래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모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64년 이후 처음으로. 와. 예, 예. 그러니까 왜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걸 과실을 따먹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든 전기차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이권 카르텔과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고 또 단기적으로 SOC 예산은 효과가 좀 나요. 그러니까 야 그동안 땅 파고 이런 거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안 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 정부 역시 똑같네. 네. 초록은 동색이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긴축 재정합니다만 결국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다 예상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또 여야 막 싸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 현재 총 지출 증가율 이제 6% 이상 늘려라. 왜냐하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물론 코로나라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매년 연평균 8.7%의 예산 증가율이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3분의 1로 푹 줄여버렸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내년 경기 보면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을 5포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다. 5%요? 네, 5포. 예. 주로 N포라고 하거든요. 네네. 20대가 이제 N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특히나 통일부 예산은 23% 삭감한 거, R&D 예산 16% 삭감한 거, 이거를 문제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산율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정말 최악입니다.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대라는 거예요. 너무 뭐 지난번에도 떨어졌다고 뭐 돈 좀 퍼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소용도 없고 계속 떨어져요. 왜? 살기가 싫으니까.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싫다기보다 어려우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스갯소리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만큼. 예, 지금까지 네. 한 3, 40년 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어, 지난해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명도 쇼크였어요. 네. 그래서 외국계에서는 야 한국 이제 드디어 망하는구나. 인구 소멸하는구나. 정말요? 예,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딱 0.7 턱걸이를 했어요. 이제 0.6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44개월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앞으로 출산율 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청년들의 의식조사를 좀 해봤어요.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들, 여자는 28%, 남자는 43%예요. 아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 충분하다. 근데 이 방송가에는 이보다 더 심해요. 왜요? 어떻게 심해요? 지금 그 60세 넘는 분도 미혼 남녀가 많아요. 방송계요? 방송계. 네? 그리고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남성, 여성 모두 20% 내외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바뀐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더.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절반이 넘습니다. 53%. 그 이걸 결혼을 딩크족, 해도 애기는 딩크족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더블 인컴. 수입은 2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노키즈, 아이들은 낳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은 한 정부가 지금 2006년부터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돈도 재정도 투입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출산율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당연히 낳는 걸로 생각하고 또 낳으면 어떻게든 뭐 되겠지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고 그거는 불가능해. 우리 다 포기했어.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M4 세대 얘기했는데 네. 결혼 안 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돈 돈이죠, 못 뭐 벌었어요. 돈. 직장이 없다. 그렇죠.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내 소득이 적어서 연애할 게 않는데. 연애도 안 한대잖아요. 맞아요, 돈이 맞아요. 없어서. 예. 그런 상황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기를 자신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거기에 1인당 한 명 자녀 키우는데 수억 원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내 집 마련. 더 커요. 더 벌어져 버렸어요. 내 집 마련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분과 도와주지 못한 이 신혼부부와의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금 조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거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재원만 투입을 해요. 그러면 난 줄 알았는데 차라리 380조 그냥 한 사람한테 집 줘버리지 그냥 공짜로. 그러면 몇십만 명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정말로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반려돼요. 근데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는 사실은 지금 요즘 보면 제일 핫하게 보는 광고가 있어요. 한 건설사 광고예요. 네. 맞벌이 주부가 애 키우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담았어요. 밤에 잠자는데 애 칭얼대. 야, 내일 출산이야. 내일 나 회사 나가야 돼. 발로 툭 건드리면서 설레해봤던 경험을 그대로 녹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니,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고요. 하나 더 가져볼까? 오늘 장어 먹었어. 라면서 끝내요. 이게 공익 광고여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지금 굉장히 그 번듯한 직장이 있고 집 있고 자녀 돌봐줄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옛날에는 그냥 대여섯 명이 나와도 위에 형이 누나가 동생 키우면서 살았어요. 물려받으면서 살았고 좀 굶었어도 서로 살겠다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또 뭐냐? 사실 아이가 주는 즐거움은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그렇죠. 정말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오늘 그냥 편하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인철 수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